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가 일본을 꺾고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특히나 이 강호 일본과의 이 대결에서 이 숨막히는 이 역전의 재역전 그리고 듀스의 듀스를 반복한 결과 이 신유빈이 일본을 누르고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잘하면 이 신유빈 선수의 메달도 가능해졌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누군지 잠시 후에 신유빈의 메달 가능성은 어떤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탁구 신유빈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에서 신동으로 불렸던 일본 대표 선수를 꺾고 접전 끝에 꺾고서 진출한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유빈 선수 인터뷰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챙겨봤습니다. 과연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씩씩했던 신유빈 선수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눈물의 인터뷰 소감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싸움따. 서울신문이 오늘 19면에 쓴 기사입니다. 싸움따. 뭐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삐약이가 아닌 싸움따. 아이 뭐 써도 어떻게 싸움따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삐약이가 더 귀엽지 않습니까? 마지막 7게임 듀스 공방 끝에 짜릿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이제 포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씩씩한 신유빈 눈물의 소감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깜빡이 동아일보 육면기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에 한국은행도 10월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값과 가계의 빚이 변수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면서 한국은행도 그 깜빡이에 따라간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헛바퀴 조선일보 일면기사입니다. 탄핵 7번, 특검 10번, 증오만 쏟아낸 국회. 이러는 사이 민생 이슈는 헛바퀴가 돌고 있죠. 탄핵 7차례, 특검 10번,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이 제출됐는데 임명 다음 날 탄핵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될 만큼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 라며 무고 탄핵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풀 엑셀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107km 풀 엑셀 속도 줄이려 인도 돌진 시청역 사고는 운전 미숙이었다. 결국 급발진 아니었다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승리 소식 들고 온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님 모셨고요. 김규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이제는 재선 의원 청년정신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탁구 신동 삐약이로 알려져 있는 신유빈 선수가 숙적 일본을 꺾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와 이 승리는 너무나도 숨 막히는 접전 끝에 이뤄낸 값진 승리여서 더욱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씩씩했던 신유빈 선수 소감과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탁구 신동의 한일전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둘 다 각 자국에서 신동으로 꼽혔던 신동 대 신동의 대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삐약이가 날았다. 글쎄 신유빈 선수한테 더 이상 삐약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이 삐약이라는 별명과 애칭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신유빈 선수가 일본의 탁구 신동을 꺾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준결승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밤 중국을 상대로, 강호 중국을 상대로 4강전이 펼쳐집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나 신유빈 선수의 이 극적인 이번 경기의 승리 후의 소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한 포인트씩 잘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경기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별 생각 안 한 것 같고 네, 그냥 내일 있는 경기 어떻게 할지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끝났다.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천멍 선수는 잘하는 선수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애띤 얼굴과 애띤 목소리로 수줍게 인터뷰하는 신유빈 선수의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탁구 4강 진출이고요. 최동호 평론가님, 특히나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남녀 복식에서 동메달을 하나 확정지어서 메달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개인전, 또 2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4강 진출 같아요. 탁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탁구 강국이야. 네. 물론 이제 중국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강했고요. 그런데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단식 복식을 다 합쳐서 이 준결승전에 올라간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로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 이 김경아 그리고 유승민 지금 IOC 위원이 이 4강에 올라갔고요. 이만큼 이 중국의 벽이 좀 높다는 얘기죠. 이런 중국의 벽을 뚫고서 네네. 우리 그 신유빈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신유빈 선수 이 지난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그래도 성장을 해서 예. 좀 힘도 좀 붙고 체격도 좀 많이 컸고요. 그렇죠. 피지컬이 좋아지고 좀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히라노 선수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신유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의 신유빈이다. 예, 나이는 신유빈 선수보다 4살 많은데 14살 때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이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탁구 신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요. 이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내리 3세트, 내리 3경기를 이겼고요. 그다음에 또 내리 3경기를 내줬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게임에서 6대6, 7대7, 8대8, 9대9까지 갔고요. 네. 10대9로 몰린 상황에서 힘들게 듀스를 만들어냈고 듀스 상황에서 내리 11대11 또 듀스가 됐다가 내리 2점을 따내서 13대11로 극적인 승리를 안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히라노 선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일본에서 탁구 신동 소리를 듣는 선수였습니다. 신동 대 신동의 대결로도 화제가 됐었죠. 오늘 밤 10시에 신유빈 선수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와 만나냐면 중국 천멍 선수와 오늘 준결승입니다. 중국 선수와 준결승을 펼쳐서 언젠간 한번 만나야 되는 신유빈 선수가 치러야 하는 상대입니다. 자, 중국 천멍 선수 이제 맞대결하는 상대인데 최동호 평론가님 어떤 선수입니까? 중국의 천멍은? 천멍 선수를 대표하는 경력 한 가지는 이제 직전 대회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이 천멍 선수가 이 탁구 여자 단식 복식 모두 다 석권했습니다. 2관왕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이제 세계 랭킹 1위로 여자 탁구 1인자였는데 예. 도쿄올림픽 끝나고 난 뒤서부터는 좀 내림세를 띄었었죠. 예. 하향세이고요. 우리 신유빈 선수와의 최근 전적은 지난 5월에 싱가포르에서 이 스매시 대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신유빈 선수가 딱 한 차례 맞붙었는데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창 성장하는 선수에게 3개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은 굉장히 이 실력 변화에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멍은 뭔가 좀 하락세라면 신유빈은 지금 상승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이 4강전에서 아무리 뭐 중국
대한민국의 높은 벽이 존재한다고 한들 네. 신유빈 선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신유빈 선수가 물론 이제 20살이 됐지만 네네.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 우리 선수들이 이제 어느 카메라 앞에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발랄하게 표현해주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국민적인 사랑을 얻기도 하는데 최소한 메달 하나 이번 올림픽에서 가지고 오면 좀 더 실력 이외에도 국민 사랑이라면 국민 스타라는 면에서 한 단계 더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뭐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도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에게 많은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또 응원의 이 기운과 에너지가 신유빈 선수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가 중국을 이겼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천멍 선수 신유빈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일본의 탁구 신동 히라노 미우와의 경기도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두 사람의 접전이 예상됐었고 실제 접전 끝에 신유빈이 이겼거든요. 두 사람의 프로필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본에서도 이 히라노 미우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기대와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신유빈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탁구 국가대표이자 신동입니다. 2000년생 히라노 미우가 4살 많고요. 신유빈 선수는 2004년생입니다. 두 사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탁구장을 운영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3살 때 탁구채를 잡았어요. 대단해요. 3살째. 그리고 히라노 미우는 생후 3년 5개월 때 탁구를 시작했어요. 막상막하. 만 14살에 일본 대표팀에 발탁됐던 히라노. 만 14세에 역시나 신유빈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어요. 만 16세 역대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우승했던 히라노 선수. 신유빈 선수도 우승 실력이 굉장히 많죠. 우승 성적이 굉장히 많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 굉장히 어린, 굉장히 탁구를 잘 쳐요. 그리고 이 신유빈, 신동 때 특히 이 기합 소리가 마치 삐약, 삐약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삐약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뭐 이 김유정 의원님, 네. 뭐 엄마의 미소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어제 경기를 보면 1, 2세트는 신유빈이 이게 리드를 하다가 히라노가 계속해서 이제 집요하게 따라왔어요. 네. 결국은 이제 3세트 가져갔고 마지막 이 결정전 7게임에서 듀스에 듀스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신유빈이 이제 역전을 했고 승리를 확정짓는 한 방 대단했습니다. 예. 7라운드 경기가 정말 저희는 한일전은 무조건 결승전처럼 느껴지는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끝나고 나니까 두 선수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신유빈 선수는 지난번에 복식에서 동메달 딸 때도 정말 환한 미소로 그 답을 했었는데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가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눈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2세트는 이제 리드를 하다가 다 따라잡혔잖아요. 3세트. 네, 네. 3세트는. 네, 3라운드 이기다가 또 3번은 쭉 또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결정전이었잖아요. 7라운드가. 얼마나 긴장되고 애가 탔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이런데 그 현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20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게 그 끝나고 나서 이겼을 때 안도감과 함께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이 아마 그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유빈과 이 히라노 선수가 막상막하였는데 실력이 뭐 신유빈 선수가 잘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력의 큰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수가 막판 그 듀스전에서 멘탈을 잘 잡느냐 이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신유빈의 멘탈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끝까지 시쳇말로 정신줄 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느냐요? 네, 실수하지 않고 정말 멘탈을 부여잡고 가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13대 11로 경기 끝났을 때 정말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저희 다 같이 기뻐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간식 먹는 모습도 네. 정말 흐뭇하게 엄마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게 하는 신유빈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신유빈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 복식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동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을 하나 획득한 상태예요. 가방에 넣고 다닌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는데 개인전
또 하나의 메달을 기대해 봅니다. 동메달을 확정지었을 당시의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빠랑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경기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메달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또 경기가 남아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만들고 싶습니다. 오빠랑 고생 많이 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지만 이제 저는 단식과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다 끝내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메달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한 포인트만 생각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도 잘하는 신유빈, 인터뷰도 여유 있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지만 자신감을 보이는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단식에서도 메달을 노려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정말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었던 중국의 천멍 선수와의 한 경기. 오늘 밤 한 경기만 신유빈이 넘어서면 단식에서도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에 무언가를 이렇게 얌얌 먹는 모습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른바 신유빈의 먹방입니다. 16강 경기 중간중간 바나나를 먹는 모습, 동메달 결정전 직전에 주먹밥, 어머니가 직접 싸준 주먹밥과 납작 복숭아를 야금야금 먹는 모습, 경기 중에도 이렇게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신유빈 선수, 주먹밥은 엄마가 싸준 것, 체력적으로 지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중간중간 보충을 해준 거다라고 인터뷰를 밝혔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최동호 평론가님 저렇게 긴장되는 순간에서 입맛도 달아나는데 신유빈 선수는 뭔가 야금야금 정말 맛있게 중간중간 먹어요. 저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 탄수화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등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선수들마다 좀 갈려요. 선수들은 경기하기 전에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음식을 네네. 섭취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음식 먹지 않는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경기 시간이 4시간 넘어가는 또 한 4시간 반 걸리는 골프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라운딩하다 중간중간에 바나나 먹는 모습 많이 있죠. 종목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이 축구도 인플레이가 끊기면 선수들 다 와가지고 물 마시거나 이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그 사이에 바나나 먹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예. 이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신유빈 선수는 끊임없이 보니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동력을 엄마가 챙겨주신 이 주먹밥하고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피지컬 저거 유지하려고 하면은 계속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유빈 선수 체격과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력이나 예. 이 체격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도쿄올림픽 때와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예. 우리가 탁구는 어떤 박자감이나 이제 스피드도 물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파워는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지금 우월한 피지컬을 지금 그렇군요.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탁구라는 것이 한 박자 반 박자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제와 같은 이 접전에서는 끝까지 이제 체력적인 측면과 어떤 텐션, 긴장감을 잃게 되면 이제 패배를 하는 건데 그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바나나나 이 주먹밥 이런 걸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그 심리적인 멘탈도 말씀해 주셨는데 루틴 얘기는 많은데 루틴의 가장 그 정확한 의미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가장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나 플레이가 가장 잘 됐을 때의 기억을 일종의 행동으로 정형화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신유빈 선수에게는 바나나나 주먹밥 이게 먹는 게 이게 이제 루틴이 돼버린 겁니다. 경기 중간에. 예.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못 먹게 한다면 네. 바나나 먹지 말아라 한다고 한다면은 경기 중에 바나나 향이 계속 나겠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는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맛있게 먹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예.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배고파서 먹는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평론가님이 루틴의 일종으로 저걸 봐야 된다고 하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 네. 저희 같은 스포츠 문외한 입장에서는 그냥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4년 전 동경올림픽에서는 국민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신유빈 선수를 보면서 국민 며느리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가 아들만 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런
눈을 한 면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멘탈이 저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방송 중에 중간 쉰다고 뭐 바나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저희. 긴장하고 생방송 하는 건데 그럼요. 그것보다 훨씬 1000배 이상의 긴장감이 있는 경기장일 텐데 중간에 이제 먹방을 한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저 징크스가 있는 게 중요한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면 꼭 지더라고요. 김구식 교수님께서 보면 예. 보지 마세요 오늘 밤 거. 그렇죠. 어제도 그래서 제가 사실 안 봤습니다. 전 국민은 다 봐도 예. 김근식은 보지 마. 그래서 오늘 밤 10시도 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4강전까지는 안 봤는데 4강전을 보니까 졌더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안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만 빼고 전 국민이 응원하고 지켜보는 걸로. 마음속으로 꼭 응원해서 가시죠. 국민 네. 며느리가 되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또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경기 중에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기 후에 이 취재진을 향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안 힘드세요? 식사는 다 하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취재진이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누리꾼들 반응 그 모습을 보면서 인성도 실력도 최고다. 저런 딸 낳고 싶다. 라는 뭐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삐약이. 특히나 우리 뭐 전유기 의원님 네. 펜싱 선수들이 보였던 에티켓도 넘어져 있는 선수를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이 신유빈 선수가 경기 끝나고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취재진들을 향한 이런 배려들 우리 팀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예의 바른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파리에 가서 세계적인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이 비단 실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력과 함께 인성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싱 선수들도 보통 넘어졌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점수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 선수가 일어나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손을 내밀어주는 그 모습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굉장히 또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들은 인성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파리에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 복싱 이매지 선수가 역시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복싱 같은 경우는 이 4강전을 치르게 되는 선수 모두에게 동메달을 수여하기 때문에 이매지 선수는 최소 동메달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메달리스트가 된 거고요. 이것도 정말 모처럼 만에 이 대한민국 여자 복싱 사상의 첫 올림픽 메달 확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확정 지은 이매지 선수의 4강 도전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여자로서는 최초인데 그것도 너무 기쁘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눈물이 약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메달인데 분들한테 오늘 이기면 메달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시합을 했거든요. 메달 따고 이제 저희 순철쌤한테 도쿄 때 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서 제가 메달을 따고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못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메달로 동메달에 그치지 않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자, 이미 동메달을 확정지은 이매지 선수의 4강 진출입니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처음입니다. 더구나 여성 복서, 여성 이 복싱에서는 사상 처음 이매지 선수가 동메달을 확정지은 겁니다. 이 54kg급 8강전 이매지 선수가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경기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콜롬비아의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테나 선수와의 이 54kg급 8강전 이매지 선수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결승을 진출하게 됐고요. 첫 올림픽 메달인데요. 최동호 평론가님, 예. 야, 이매지 선수가 역사를 쓰고 있군요.
한국 여자 복싱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매지 선수 여자 복싱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이매지 선수 우리나라에서 여자 복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직전 대회였던 도쿄올림픽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8강전에서 첫 승을 16강전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올림픽에서 첫 승을 올린 선수가 됐고요. 또 4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낸 선수로 남게 됐죠. 네. 한국 여자 복싱의 역사를 새롭게 선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매지 선수처럼 여자 복싱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화제가 됐던 현직 의사이면서 프로 여자 복서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매지 선수처럼 아마추어로 국가대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운동 환경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훈련 파트너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매지 선수의 그 인터뷰 중에서도 그동안 아시안게임도 출전하고 도쿄올림픽도 출전했는데 계속 힘들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짧은 멘트 속에서는 어떤 선수 생활을 이어왔고 본인이 무엇을 이루려고 했으나 좌절했었고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일어섰다. 이런 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악착 같은 이매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 이매지 선수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 응원을 해주십시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확보한 이매지에 또 다른 도전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 이 한국 배드민턴 팀들끼리 만났습니다. 한국 대 한국의 대결이었고요. 세계 2위, 랭킹 2위 배드민턴 선배팀을 상대로 세계 랭킹 8위 후배팀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팀이 금메달 결정전에 나가고요. 동메달 결정전에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한국 대 한국. 자, 결정전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4강전에서 만났어요. 예상을 깨고 세계 랭킹 8위의 김원호 정나은 조가 팀이 세계 랭킹 2위 최유정 서승재 팀을 이겼어요. 선배팀을 후배팀이 이겼습니다. 한국 대 한국 대결이라 코치와 감독이 다 같아요. 그래서 어느 팀 응원할 수가 없어서 코치진 없이 한국 대 한국이 경기를 펼쳤는데 정말 선후배 팀이 양보 없이 숨막히는 게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호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경기 중에 이 구토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얼마나 이 세계 랭킹 2위 선배팀과의 경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최동호 평론가님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수는 선수다 네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이 김원호 선수가 경기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 도중에 구토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잠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김원호 선수하고 이 정나은 선배인 선수.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2진이면 이 서승재 최유정 선수가 1진이거든요. 그렇군요. 때로는 이 최유정 선수 이 조가 김원호 선수에게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끌고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랭킹도 세계 랭킹 2위고요. 그런데 이 올림픽 무대에서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지 되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게임은 김원호 선수 조가 가지고 갔고요. 두 번째 게임은 이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서승재 선수 조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듀스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랠리라고 하잖아요. 스매싱하면 받고 스매싱 받고 이게 세 번, 네 번이면 끝나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슈퍼 랠리가 몇 번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토를 해요. 김원호 선수가 저렇게 중간에 토를 하고 네. 쓰러지기까지 했었죠. 아마도 이 경기 끝나기 오늘 새벽에 경기 끝났거든요. 오늘 새벽 경기 끝나고 지금 배드민턴인들끼리는 모여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김원호 저럴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변입니다. 예. 경기 중에 구토까지 하면서 세계 랭킹 2위 선배팀을 꺾은 김원호 정나은 팀. 이제 금메달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자, 이제는 뭐 양팀을 다 응원해야 됩니다. 오늘 밤 10시 배드민턴 혼합 복식 금메달 결정전은 선배팀을 꺾고 올라온 김원호 정나은이 중국의 정스웨이 황야충 세계 랭킹 1위 팀이에요. 세계 랭킹 2위는 서승재 최유정 팀이고요. 김원호 정나은이 중국과 상대로 금메달 결정전을 오늘 밤 10시에 합니다. 동시에 서승재 최유정은 일본의 와타나베 유타와 하가시노 아리사 세계 랭킹 5위 팀을 상대로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다 따고 그래야죠.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최동 평론가님은 예. 이번 금메달, 동메달 결정전, 특히 이 금메달 결정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은 이 동메달 결정전과 이 금메달 결정전에 올라온 네 팀이 모두 어느 메달을 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제일 기쁘겠죠. 이 메달은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경기 당일 컨디션하고 일종의 운도 있죠. 네네. 이 80%의 실력과 20%의 운이라고 보는데 우리 선수들도 경기 이외에 경기 나서기 전에 자기 컨디션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는 거 뛰어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이죠. 네. 금메달과 동메달 꼭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세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랭킹 2위 선배들을 꺾고 올라온 우리 선수들의 이 상승세가 예. 아무리 뭐 세계 랭킹 1위라고 하지만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2위 우리 선배들이라고. 실력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 신유비 선수하고 히라노 선수의 경기처럼 흐름이 있죠. 세 경기 계속 따내다가 세 경기 내주는 것처럼 이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고 안 조절하고는 그날 경기 당일에 작은 변수에 네.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노련하고 세계 탑 클래스 수준 선수들의 실력인 거죠. 오늘 밤 10시 김우식 교수님이 이것도 보지 마세요. 안 봅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할 거예요. 예. 자, 우리 신우빈과 또 김원호 정나은 선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펜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구봉길 선수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서도 구봉길 선수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화제입니다. 심판을 향한 구봉길 선수의 이른바 사회생활이라는 건데 구봉길 사부르는 심판 판정의 영향이 크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한다. 정말로 심판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펜싱 국가대표의 김정한 선수. 구봉길이 경기 시작 전 심판과 인사하고 SNS 마팔도 한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볼까요? 구봉길 선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데 허리를 잔뜩 숙인 채 공손하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모습.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거 비디오 판독?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냥 굉장히 좀 항의로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어떤 불복의 의미도 사실은 갖고 있어서 심판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 구봉길 선수처럼 이렇게 정말로 공손하게 김우식 교수님 예. 비디오 판독을 읍소한다면 심판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한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노련한 실력 중에 하나죠. 본인의 실력과 멘탈,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그 심판 경기 중에 심판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런 정광석화처럼 이 펜싱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다시 판독을 요구할 때는 기분 좋게 심판에게 요청을 해서 읍소를 해야 네. 심판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볼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노련한 그 탑 클래스의 실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심판에게 저런 걸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뭐 보니까 마팔도 뭐 한다고 그러고 네네네. 하는 것이 사전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최소한의 좋은 환경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건 뭐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선수는 심판 노려보고 그럼요. 항의하기도 하는데 하고 거칠게 하기도 하잖아요. 구봉길은 마팔하고 예. 집척하고 뭐 굉장히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혜로운 그게 거죠.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항의하는 것보다는 정말 순하게 네네. 예의를 갖춰가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 그것도 하나의 그 선수의 중요한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봉길 오상욱 선수가 저희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들어보시죠. 상욱아 이겨내야 돼. 자득화 우경규 최악이야. 상욱아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 파리올림픽 또 금메달 딴다. 오케이.
오상욱 선수 얼굴만 좀 보여달랍니다. 말 안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금메달은 보이기만 하지 문어는 보이지가 않아. 펜싱은 쉬운 거야. 주당의 나오리. 어우, 야, 좋다. 전현기 의원님, 사실은 저희 채널 A가 구봉길 오상욱 선수를 모셔서 일종의 전지훈련을 한 거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걸 이겨내면 파리올림픽 금메달이다.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높은 파도를 이겨냈을 때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건데 엄청난 해석. 그렇죠. 도시오브에서 그 파도를 이겨내면 파리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딴다라고 좋은 또 예언도 해줬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선 나가기 전에 도시오브 한번 출연하시죠. 저도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강의 수질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강에서 나온 선수들이 구토를 하는 장면이 생중계를 되면서 이 생강의 수질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철인 3종 경기 수질 악화로 한 차례 경기가 연기됐었고요. 결국은 개최됐는데 선수들의 얘기를 따르면 경기 직전에 구토했다. 생강 훈련 때문인지 긴장해서인지 모르겠다. 유산균을 많이 먹어놨다. 대장균에 익숙해지려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는다 등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생강에서 선수들이 나온 다음에 구토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다시 일었어요, 김정우 의원님. 예, 이것도 경기가 조금 그 수질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졌다가 치러진 경기였는데도 뭐 상당히 어려웠었나 봐요, 선수들. 그러니까 뭐 연달아 그 구토하는 장면이 뭐 10번을 연달아 뭐 이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를 원만하게 치르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지 않나 싶고요. 남은 뭐 트라이애슬론 경기랄지 뭐 마라톤 경기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트라이애슬론 아니고 수영은 빼고 뭐 듀애슬론으로 간다랄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마 지금 먼저 철인 그 3종 경기 치렀던 선수들이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타진을 해보고 나서 경기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부터 조금 아직 그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기를 생강에서 치르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선수들의 건강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어떤 다른 또 피부 질환부터 포함해가지고 이어지는 어떤 뭐 영향은 없는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생강이 이제 이름은 강인데 사실 제가 그 파리에서 연수를 했을 때 저희 집이 생강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은 정말 폭도 크고 수질도 좋고 생태 환경도 정말 잘 조성돼 있는데 생강은 이 폭이 굉장히 좁고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또 오래된 강입니다. 그래서 생강이 굉장히 중세 시대 때부터 조성이 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이 건강 문제 없이 잘 경기가 치러지길 또 바랍니다. 한마디만 첨언하면 네, 교수님. 우리 이제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철인 3종 경기 한강을 항상 수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한강이 깨끗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장이 직접 매년 철인 3종 경기 한강을 뛰어보니까 한강 수질 관리에 또 관심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생강도 뭐 개울이 좀 좁기도 하고 개울 개념이거든요. 한강에 비하면. 그래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파리 시장이 해마다 좀 수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 프랑스의 장관이 잠수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 끝까지 어쨌든 선수들의 건강 이상 없이 올림픽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 우리 선수들의 도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림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선 친윤, 한 곱이 넘은 한동훈 대표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결국 어제 오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한동안 버티다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자 물러나 달라라는 신호를 직접 보내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섰다라는 분석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야기.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임에 관한 의견을,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도 좀 소통하셨나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당헌의 문제입니다.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가 또 큰 파급력이 있어서 당내의 그 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례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거뒀어요. 친윤계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정점식 의원 말로는 당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위 의장도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직책이잖아요. 관례적으로도 그랬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정치적인 갈등의 해석을 낳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사실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변화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네. 변화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인선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요. 이 갈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당원이 바뀌면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당대표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해 왔는데 정책위의장은 또 이게 해당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순리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 이제 정책위의장이 본인과 함께할 아마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의원총회 추인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운영 방안, 정책에 대한 운영 방안을 또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임명 권한을 이 친윤계에서 소위 당 대표의 임명 권한에 견제를 했다, 정면 도전을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서민종 사무총장이나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인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인선을 해서 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무식 교수님, 네. 결국은 이렇게 물러날 것인데 한 이틀, 3일 넘게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관심 사안이었는데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당대표가 벌써부터 힘 자랑하느냐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직접적인 견제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돼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점식 정책위장의 우여곡절 끝에 사퇴가 좋은 마무리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63%의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모든 게 순리대로 정치라는 게 우리가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갑자기 끌어대 죄송합니다만 국회법 문구 들어대면서 퇴거명령 내리고 뭐 퇴장시키고 이런 걸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동안에 민주주의를 지켰던 많은 규범과 관례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따른다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순리대로 진행되는 새 지도부 출범을 맞는 거거든요. 그게 순리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네네.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슈화가 되면서 마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절차를 밟았죠. 용산과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과 직접 독대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비서실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랑 직접 저녁 식사를 하고 뭐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당사자인 정책위장을 불러서 일단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임명직 당직자의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한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정재식 정책위 의장에게 물러나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 정치적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재식 의장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어제 마무리가 잘 된 건데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걸 친윤계 일부에서 한동훈 대표 출범을 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뭐 힘 자랑이었다. 또 힘겨루기였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저는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아마 정점식 의장이 당헌 당규를 잘못 해석한 저는 실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손 치더라도 당대표 또 한동훈 당대표나 친한계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더 크게 키우거나 또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뭐 비판하는 이런 건 좀 자제해서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사퇴의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이 돼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당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깔끔한 사퇴는 아니었다. 당 관계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침묵 시위를 벌였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 벌써부터 힘자랑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친윤 의원 A, 벌써부터 당대표가 말이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친윤 의원 B,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어. 벌써부터 줄 세우는 거야? 친윤 의원 C, 측근의 입을 통한 사퇴 압박은 그건 적절치 않지. 친윤 의원 A, B, C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힘자랑하냐? 김종호 의원님. 네, 힘자랑이 아니고요. 그 민심과 당심을 거의 공평하게 62, 63% 정도 얻은 당대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어대한은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한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당직 인선에 관한 거는 그냥 대표의 자연스러운 권한이고 네. 당연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열흘 가까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조차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지금 정책위 의장 자리 하나를 가지고 힘자랑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 내지는 과도한 공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힘자랑이 아니라 대표에게 있는 권한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 당직은 기존의 당직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해산되는 거고 새롭게 그 개편된 지도부가 당직 인선하고 출발하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로 해왔던 일인데 왜 유독 이 정책위 의장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요. 특히 어제 정정식 그 의장이 그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물러나겠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뒤끝을 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의총에서 다음 이제 정책위 의장은 뭐 의총에서 추인 받아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뭐 함께 잘 협의해서 뭐 나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대표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까지 그리고 임기도 뭐 1년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면서도 뒤끝이 좀 보였고 그리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랑 뭐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미스터리로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용산이나 뭔가 이 윤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 그 집권당이 조금 잘 돼야 또 정치도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모양새. 네. 백서 편찬 등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덧셈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이거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백서 출간에 총선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꼭 넣겠다. 인터뷰를 안 하면 인터뷰를 안 했다라고도 명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한 대표를 향해서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원 의원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위의장 가지고 앞서서 이제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한마디씩 덧붙여가지고 라디오나 뭐 방송에 한마디씩 하시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훈 의원도 이제 백서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명 절차가 원래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당연으로 다 사퇴된다고 하셨는데 또 당원에는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사퇴하는 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당원 단계를 바뀌면서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지위가 좀 애매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저희 당원의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 기구라고 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원총회 사내에 있는 그 직위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들은 대표께서 좀 먼저 정책위의장을 부르셔서 일찍 사퇴나 이제 물러다 달라는 말씀을 좀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정훈 의원도 그 관점에서 말한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위의장께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였고 이제 순리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모습을 보던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답답했나 봅니다. 그냥 그거 밟고 가면 된다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당대표가 당 인선은 알아서 하는 문제죠 라고 했던 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됐다 이 말씀이세요? 아마 그게 텍스트로 옮기면 그렇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약간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정점식 의원도 삼선 의원인가요? 이제 그러면은 당의 동안 생리를 알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제발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옳은 소리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궁시렁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밀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대선 때 아무리 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 선거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고 리더의 역할인 거지. 무슨 수로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일을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 모으면요 한 발짝 더 앞으로 못 갑니다. 전임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전은기 의원님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궁시렁되면 밟고 가면 된다. 이 조언인가요? 늘 이제 김용태 의원께서 원외 당대표와 원내 당대표의 네. 차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사실상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기간들을 봐도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친윤 그룹에서는 대놓고 한동훈 후보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친한 그룹에서도 어떻게든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친윤 그룹들은 한동훈 대표가 소위 꼴보기 싫은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권력 투쟁도 하고 자리 투쟁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하루빨리 봉합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그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감정이 좀 남아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면서 이 사태는 봉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국방위에서도 한바탕 설전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뿐 아니라 국방위에서까지 설전과 공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국방위는 2달이 됐는데도 한 분도 개최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원래 국방위 전체회의는 7월 3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3.1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이거 다른 것 때문인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김병주 의원님, 이산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임정덕 의원님, 좀 목소리 낮추시고요. 그 이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지금 보내준 게 뭡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어려워야 할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니, 저기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 국방위 모습 보고 오셨는데 위원장이 이 뭔가 제지를 하려 해도 제지가 되지 않는 상황. 요는 이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과를 거부하면서 국방위가 공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국방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이거는 위원장과 간사,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책임을 돌리자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의원이라는 표현부터 사과를 하라라고 국민의힘이 다시 재비판을 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야, 이 김무식 교수님 법사위만 저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국방위까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란 표현 이게 지금 화근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방위든 뭐 어떤 상임위든 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꾸 상임위를 열어서 국정 현안이나 민생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국방위는 아까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7월 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날 김병주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해가 됐고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면서 그 사과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방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열린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김병주 의원이 전가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장면인데요. 저게 이제 다 육사 선후배 출신들입니다. 그렇군요. 한 분은 사성장군, 한 분은 이제 투스타 출신이신데 육사 선후배 출신들 사이에 설전을 벌인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또 김병주 의원이 주장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김병주는 저 화면을 본회의에서 정신 나간이라고 했던 발언을 또 쇼츠로 만들어서 또 본인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최고위원 민주당 선거에서 선두그룹에 서 있는 것도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 품격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의도라는 국회라고 하는 이 민의의 전당이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단어를 썼다는 면에서는 좀 굉장히 유연하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오히려 그걸 더 본인의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수면 아래 잠잠해 있다가 지금 다시 또 튀어나와서 저렇게 고성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앞서 보셨던 이 국방위에서까지 계속 이제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본인 그 발언을 본인의 어떤 쇼츠로 다시 홍보해서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조간 신문들의 어떤 해석들도 많았는데 애석하게도 김병주 의원은 순위권 밖이에요, 최고위원 5위권 밖에 있는 상황. 들어왔습니까? 지금 몇 위권이죠?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선두그룹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그러니까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이 정신 나간 표현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그때 김정은 의원도 해주신 걸로 아는데 뭐 유감 표명하고 국방위는 국방위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 끝나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전당대회가 끝나야. 예, 여담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애초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병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당에서 이런 논평이 나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지적은 정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감정선을 조금 건드린 거긴 한데요. 사실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고 한참 동안 대변인이 그 논평을 이제 그 문제가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논평을 내리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그대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정을 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적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현을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이제 이 대목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다마는 유감 표명 정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오물풍선이니 지금 뭐 북한의 그 긴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그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 정보사의 기밀 유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그 김병주 의원의 그 표현 때문에 이걸 국방위를 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여야가 조금 이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 자주 열어서 어제는 뭐 장관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지 언제까지 정신 나간 요 내 음절에 매달려 있을 것인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김병주 의원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해당 일이 있고 나서도 자주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그 사과의 표현은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령 그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일본이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부터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을 안보 협력에서 넘어간 동맹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 자기는 절대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으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발끈을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지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사과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측면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뜨거운 소식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민주당에서 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벌써 네 번째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취임 73일 뒤에 탄핵안이 발의됐고요. 김홍일 전 위원장에서도 취임 6개월 뒤에 탄핵안이 발의됐고요.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발의됐고요. 이진숙 신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원래 탄핵이란 말은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어떤 이런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하냐. 헌법상의 중차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느냐.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될 만큼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느냐. 무고 탄핵이다. 한동훈 대표는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김우식 교수님. 예. 네 번째 벌써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정치학자라서 말씀드리는데 탄핵이란 제도는 헌법에 있죠. 또 헌법에 있는 게 계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는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도록 하는 안정되고 순탄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에요. 탄핵이 남발하는 데가 남미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독재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독재자와 입법부 사이에 계속 탄핵 가지고 서로 싸우고 대통령은 그 탄핵을 주도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선진국이고 그리고 정말 그 선진국의 문턱에 다 와 있는 민주주의의 국가인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21대, 22대 들어서 민주당 주도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주 듣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탄핵이든 계엄이든 헌법에 정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해놓은 이 문구를 저렇게 무슨 헌칼 쓰듯이 조자룡 헌칼 쓰듯이 꺼내드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분명히 정상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정치학자로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랬기 때문에 탄핵은 이게 아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죄가 없는데 일단 탄핵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유 다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지 실제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직무정지의 목적은 뭡니까? MBC의 정상화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정말 선진국에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될 탄핵, 계엄과 같은 헌법의 문구로만 존재하는 이 내용들을 그냥 들여다가 쓰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이 22대 국회가 뭐 하는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한동훈 대표 저 말의 표현이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명된 지 하루지 않습니까? 임명되자마자 방통위원회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박문진하고 KBS 이사 선임을 했습니다. 이사 선임을 했다는 그 회의 한 번으로 탄핵을 지금 한 겁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갈 텐데요. 국민들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들이 저렇게 탄핵이라는 정말 써서는 안 될 비상한 카드를 저렇게 남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탄핵 사유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방통위 2인 체제로 의결을 한 것, 이것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그 편향된 인식이 탄핵의 사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네.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그 제작 과반 이상으로 의결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뭐 노조 탄압이나 뭐 불법 뭐 사찰 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5.18에 대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다 끝난 것이고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랄지 뭐 껌껌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랄지 이런 모습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인식이랄지 매우 이제 그 노조의 혐오적인 그런 발언이랄지 인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MBC와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새로 선임된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기각을 본인이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KBS하고 박문진 이사를 한 8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선별도 하고 면접 절차를 거쳐서 이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는 다 무시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늘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탄핵 사유에 앞서서 지원했는데 탈락한 사람들이 지금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결론도 빨리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절차적으로 제대로 그 평가받거나 면접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거의 하명된 그 이사들 의결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탄핵 그 절차보다는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날 문제라서 이게 만약에 효력정지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탄핵의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방통위 2인 체제를 초래한 게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 내정했던 인사가 사실은 국회 법제처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서 자진 사퇴하고 지금 의원이 당선돼서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2인 체제를 계속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서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거든요. 그 주장도 모순입니다. 예. 여당은 그 질문을 대통령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을 의결까지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 임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인 체계의 원흉은 누구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임명 안 해버리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항의로 야당 목 2명을 이제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군요.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못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그 말씀을 대통령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도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탄핵당할 일을 할 수 있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것,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의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보고가 본회의에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회의가 되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면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2인 체계에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지 말아라. 그것 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출근한 지 몇 시간 만에 급하게 이사 선임을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뭐 야당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통령실까지 모두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발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권익위까지 특검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탄핵도 많고 특검도 많습니다. 권익위에서 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고 조사 권한이 없다라는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전현희 의원이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개원 2달 만에 이 특검이 몇 번째 특검인 줄 아십니까? 무려 9번째 특검입니다. 5월 30일 한동훈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5월 31일 김여사 특검법, 6월 3일 대북송금 수사검사 특검법, 6월 13일 김여사 특검법, 7월 23일 한동훈 특검법, 7월 25일 최상병 특검법, 8월 1일 권익위 특검법. 김용태 의원님, 9번째 특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정부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정부를 과도하게 견제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 들고요. 탄핵 특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정치 수업 때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정치는 갈등을 푸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지금 뭐 법사위, 과방위, 뭐 국방위들 보셨지만 보시면 어린 아이들 싸움 같잖아요. 내가 잘했어, 뭐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너 한번 싸워볼래? 뭐 나 이럴 거야, 뭐 이러면서 탄핵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정치인 스스로가 여야 모두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인들의 사명이나 역할을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연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2달 정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겁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일본도를 휘두른 피의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유가족분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범행 계획된 건가요? 제가 안에 들어갈게요. 제가 안에 들어갈게요.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일본도 사건,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의 경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입니다. 37세 A씨, 담배 피우러 나온 B씨에게 시비를 걸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칼날만 75cm인 일본도를 휘둘렀어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 몸의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 도주 1시간 만에 이 A씨는 긴급 체포됐고요. 방금 보셨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한 B씨의 사연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장례식장에 9살, 4살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발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 아내에겐 따뜻한 남편이었다. 피해자 친인척, 가족이 행복하고 예쁘게 지내는데 순식간에 파탄이 났다라는 얘기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일본도를 어떻게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번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어요. 사실 정치가 해야 될 게 저런 것들입니다. 이런 저렇게 묻지마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하고 한 가족이 파탄이 났으면 뭐 물론 이제 저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법제도적으로 저렇게 그
칼 길이만 70몇 cm가 넘는다는 일본도를 가지고 소지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총포 도검에 관한 무슨 법이 있을 텐데 네. 그 법에 그런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정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저런 무참한 참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저런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런 식의 이제 묻지마 범죄가 지금 비단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도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노와 증오가 확대 심화되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노와 증오가 우리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들을 해소하고 조정해야 될 역할이 아까 우리 김영태 의원이 말씀 잘한 것처럼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대신하고 민의를 대변해서 정치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화합해서 풀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수기해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우리 돌직구를 보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맨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모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과대 반영하는, 그야말로 극단적 진영 정치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재생산되는데 이걸 해소할 만한 정치적인 어떤 역할들을 지금 못 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게 참변을 당한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반 지책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TMF 사태의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1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제 능력이 없다. 그 가운데 이 UMF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려 했지만 중국 기업은 살 생각이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적십자사도 이 TMF 사태에 33억이 물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적십자사도 물렸다? TMF 사태 일파만파 33억 원이 물렸다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3억 물린 적십자사, 해피머니 상품권.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이 정지돼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했을 때의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33억 원치를 구매해 놨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피해가 적십자사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종이 조각이 된 거잖아요. 보상 관련 내용 증명 송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해피머니는 티몬과 무슨 관계일까? 티몬이 해피머니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현재 제기됐는데, 지난 5월에서 7월 해피머니 상품권이 티몬에서 10% 할인가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박 횡재죠. 약 3,000억 규모로 판매가 발행된 거예요. 상품 교환 전문 업체 관계자,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티몬이 해피머니를 통해 자금을 무분별하게 조달하려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해피머니는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티몬 사태가 해피머니 상품권은 종이장, 적십자사까지 피해가 이어진 겁니다. 물고 물리는 피해가 이어진 거예요, 전현기 의원? 심각합니다.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피해자들도 발생을 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하는 모임의 톡방도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십자사에서 배부해주던, 이렇게 헌혈을 대가로 해주던 이런 바우처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해피머니 같은 경우는 김주영 의원님, 네. 일단 티몬에서 10% 싸게 결제가 됐는데 결제 대금을 해피머니도 지금 못 받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된 해피머니의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이 중지됐기 때문에 티몬을 통해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들도 종이장이 된 거고, 적십자사도 33억 원치를 구매해놨는데 쓸 수가 없어서 지금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해피머니는 우린 대금 못 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궁금한 건 해피머니가 티몬과 너무나도 많은 양의 할인 판매를 하기로 한 것, 이 과정에서 과연 이 TMF 사태를 해피머니 측은 몰랐을까와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 것인데, 어찌 됐거나 지금 소비자도 그렇고 중간에 적십자사처럼 이렇게 수십억 원씩 구입했던 곳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피머니를 구입을 해서 10% 뭐 5% 할인해서
알뜰하게 구입해서 사용을 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뭐 전격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민생을 위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근데 진짜 이 커머스가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그 Q10이 실제로 그냥 말만 이 커머스지 이거 돈놀이 한 거 아니냐. 실제로 자기네 뭐 다른 기업 투자해가면서 남의 돈 갖다가 그 판매처나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될 정상금을 본인들 기업 투자하는 데 쓰고 돈놀이 한 거 아니냐. 돌려막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러면은 뭐 횡령, 사기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일파만파 사실 적십자사 문제는 어제까지도 불거지지 않았는데 또 숨어 있는 피해자가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 적십자사 거라서. 사태까지 터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도 그냥 마냥 바라만 보지 말고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원래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좀 하루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피 같은 피해자의 구매 대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면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것이 TMF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규명해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구영배 대표가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겠죠. 그제 구영배 Q10 대표 주재에 임직원 화상회의가 진행됐는데 그것도 왜 화상회의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영배 대표 나를 믿고 따라달라. 하지만 구체적 계획, 자금 조달 등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화상회의 참석한 직원 A씨. X소리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냐. 반발. 임직원 일부 회의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Q10 임직원들이 얼마나 퇴사를 했는지는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 대표가 정말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변제해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닐까요? 임직원들 몇 명 퇴사하든 그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개장해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